안녕하십니까, 박공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은 헌법 36조 1항 가족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헌법의 규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헌법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먼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통념은 결혼, 가족 그러면은 일심동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헌법은 개인의 존엄을 우선합니다. 일심동체라는 건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몸을 갖는다는 건데, 사실은요, 개인의 존엄은 개인성에 기초하거든요. 30년 내외를 서로 다른 어떤 가족 생활 조건과 사고방식과 또 서로 다른 취향을 갖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된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억압이기도 하고요, 강제이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기의 꿈, 자기의 취향, 어떤 자기의 문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여성에게는 그 일심동체라는 말이 강제나 혹은 압박, 강박관념 이런 거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든가 또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존중되는 위에서 가족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점.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존엄이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등한 수평적 결합이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은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인 동반자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요. 아직도 그러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를 돕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보조적인 동반자로서의 자격이 보통 많이 요구되고요. 워낙 오랜 기간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강제 혹은 문화적인 강제가 이루어져 왔죠. 서양 같은 경우 아예 성경에서 여성은 남성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보조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건 서양만의 특성은 아니고 동양의 유교 사상 내에서도 여성들을 합의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는 면이 많았는데 그것이 현대사회에 와서도 제도적이진 않더라도 상당 부분 관행이라든가 의식 속에 또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를 국가가 보장한다고 했는데 오랜 기간 국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심했는데요. 2007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민법상 호주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즉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가족제도, 호족제도를 지니고 있었고요. 국가가 오히려 이것을 보장하는 방식이었죠. 차별적인 남성과 여성 혹은 양성 혹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호의 평등한 관계를 오히려 해치는 제도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다가 위헌 판결이 나고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1월부터 이제 개인 중심으로 가족제도, 호족제도가 바뀌었죠. 그런 점을 보더라도 국가의 보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찾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베크만이라는 화가의 가족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왼쪽에 악기를 들고 비스듬히 소파 같은 데 누워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낮 시간에는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겠죠. 밤에 와서 느긋하게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이 남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 탁자 위에서 턱을 개고 있는 사람이 부인입니다. 엄마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이고 이 남편에게는 부인이죠. 남편과는 다르게 부인은 여전히 일하던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탁자 밑으로 앞치마가 보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가사일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는 점, 밤이 돼서도, 촛불을 켜놓은 밤이 돼서도 가사일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그냥 자기 일들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요, 우리 사회의 자화상, 가부장제적인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싶어요. 흔히 남자들 중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준다라고 말하잖아요. 도와준다라는 말 자체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좀 거들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집안일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일 그러면은 일단 육아나 가사만이 아니죠. 실제 보면은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혹은 시부모님이 있을 경우 노인 간호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반려동물을 챙기는 것도 여성의 몫인 경우들이 많고요. 맞벌이 부부라면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밖의 일은 밖의 일대로 집에 와서는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사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평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그림에 입센의 인형의 집을 올려놨는데요. 유명한 희곡이죠.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헬머라는 남편과 노라라는 부인 이야기인데, 헬머는 은행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기업의 관리자고요. 노라는 자녀 셋을 둔 전형적인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어떤 부인의 이상적인 모습,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부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자기가 이 집안에서 하찮은 존재 혹은 부차적인 존재 혹은 놀이개나 인형에 불과했던 존재구나라는 점을 깨우치고 마지막 장면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는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결말로 끝나는 그런 희곡이었죠. 당시 이것이 연극으로 상영될 때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했대요. 여성이 독립 선언을 하는 이 장면 때문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연극 공연 횟수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 뒷부분 내용이죠. 여성이 독립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집을 나가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여러 재주를 부려 보이면서 살아왔죠. 당신도 또 아버지도 친정아버지를 말하는 걸 텐데요.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당신들 때문이에요. 가정은 놀이하는 방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장난감 인형 같은 아내였어요. 마치 친정에서 아버지의 인형이었듯이 이번에는 아이들이 제 인형이었죠. 여기에서요. 여러 재주를 부려 보이면서 살아왔죠. 라고 말하는데 보통 어릴 때는 여자아이들이 자라면서 귀여운 딸, 집안에서 뭔가 부모들에게 재롱을 부리면서 뭔가 즐거움을 선사하는 예쁘고 귀여운 딸,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에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 역할을 요구받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종달새로 불리기도 하고 실제로 인형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 다람쥐 같은 내 딸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요구받아 왔고, 그렇게 자라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당신들 때문이요. 라는 것도 현실과 무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더 심했지만,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경력 단절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현대사회처럼 빠르게 어떤 정보화사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아주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한 5, 6년 이상을 출산과 육아로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경력 단절 상황을 겪고 나면은 재취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한국 사회는 특히 심한데 아무래도 전업주부가 많은 사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 경력 단절이 한 5, 6년 진행되고 나서는 나중에 한 40대 정도가 돼서 뭔가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단순 노무직, 저임금 단순 노무직 일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마트에서 계산을 한다거나 식당 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들 정도가 대체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당신들 때문이에요 라는 사회적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아이들이 제 인형이었죠 라고 말하는 것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런 여성들의 처지가 반복되고 강제되는 상황을 말해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자기 실현을 가정 내에서 못하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경향과도 한번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성적 혹은 남편의 승진 뭐 이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한다고 착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림에서 이렇게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새장 문을 열고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그 여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100년간의 가정을 보면 입센의 인형의 집 이후 특히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가부장제 가족 제도 혹은 가부장적인 관행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모색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올려놓은 보부아르의 계약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남성이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사르트르고 그 다음에 왼쪽이 보부아르인데요. 흔히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는 책을 페미니즘의 경전,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죠. 그리고 그 보부아르가 쓴 계약결혼은 대안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모색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1929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거의 100년이 된 책이죠. 그리고 그 계약결혼이 이제 두 사람이 계약결혼을 시작한 것이 거의 100년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이 책이 나온 것은 둘 사이에 계약결혼이 이루어진 지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의 경험을 집약해서 낸 책이에요. 계약결혼은 다른 게 아니라 남녀 사이의 법적 혼인을 거부하고 둘 사이의 약속만으로 2년씩 계약을 경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 2년 연장하자. 그럼 또 연장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면서 살았어요. 대신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시간과 공간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요. 한번 내용을 보면은요. 보부아르가 계약결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르트를 말하는 거죠. 2년의 계약을 제안했다. 가능한 한 친밀한 생활을 하자. 2, 3년 헤어져 있다가도 세계 모퉁이에서 만나게 된다면 다시 공동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하자. 결코 우리는 완전한 남남이 되지는 말자. 공동습관으로 서로를 속박하지 않았다. 결혼을 하면 가정적인 의무와 사회적인 하찮은 일이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약결혼을 했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가능한 한 친밀한 생활을 하자. 그리고 공동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한 집에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지내는 것을 결혼의 전형적인 모델로 삼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계약결혼은 그렇진 않아요. 한 집에서 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집에서 살 경우 밑에 나오지만 공동습관으로 서로 속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를 간섭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보다는 생활이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압박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랑보다는 생활에 대한 의무가 둘 사이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게 된다. 그러므로 한 공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서로 왕래하는 방식의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가능한 한 친밀한 생활, 그 다음에 공동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법적인 혼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박, 습관, 여기서 벗어나자는 건데 또 하나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우연성도 인정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건데 이런 얘기가 책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필연적인 관계로 서로를 생각한다. 하지만 우연의 사랑도 알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연적인 어떤 감정의 형성에 대해서도 서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다양한 관계,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 간 가질 수 있는 감정과 관계의 다양성을 일정하게 인정한 위에서 계약 결혼을 유지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거 뭐 금방 깨지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유지했고요. 파리에 함께 묻혀 있는, 지금은 함께 묻혀 있죠. 결국은 이 보부아르와 사르트르가 시도한 이 계약 결혼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가족 통계를 보면은 300만 쌍이 이런 식의 계약 결혼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300만 쌍이면요, 전체 가족의 1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계약 결혼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남녀 사이의 법적인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전체 가족의 30%에 불과해요. 계약 결혼 말고 또 LAT라고 이제 약자를 쓰는데 별거 가족 형태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살아가지만 같은 공간이 아니라 옆집에 산다든가 아이를 낳기도 하죠. 아이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고요. 서로 다른 거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고 또 홀부모 가족도 1700만이나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일부 다처 가족도 꽤 있습니다. 2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들이 공존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흔히 그것을 우리는 정상가족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게 좀 더 심해서 일부 일처 법적 혼인 이외의 모두 가족 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척하기도, 사회적으로 배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보장되는 편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가족 형태를 지녔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이 제공되거나 특정한 가족 형태의 편익을 제공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겠냐 걱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법적 혼인이라는 이른바 정상가족 형태를 제일 강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하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 하나 낳잖아요. 최하, 세계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잖아요.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 출산율에 가까워요. 정상 출산율을 보통 2명으로 잡거든요. 약 2명. 2명이 만났으니까 2명은 만들어놔야 자기 재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인구가. 근데 거기에 가까워요. 1.8명, 1.9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프랑스의 출산율인데 그런 점에서 출산율과 가족 형태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통계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헌법에 헌법 36조 1항에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양성이라는 말이 또 논란의 대상이에요. 이 가족 형태 중에 논란이 되는 것이 남녀 사이의 가족이 아닌 동성가족, 동성애라고도 흔히 얘기하죠. 동성가족을 인정할 것인가가 사회적 논란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동성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이 헌법의 양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양성의 평등할 때.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거고 결국은 헌법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만을 혼인과 가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성애 가족을 인정하면 안 된다. 헌법 위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건 조금 넌센스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헌법 조항은 가족 구성원의 조건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조항이 아니거든요.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조항이고 그리고 그것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속의 내용인 것이지 누구와 누구가 만날 때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성애를 헌법이 반대하고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로 삼는 것은 좀 넌센스적인 면이 강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실어놓은 것은 무지개 깃발로 흔히 알려져 있죠. 흔히 이제 LGBT 운동의 상징으로 쓰여요. LGBT 운동은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 양성애죠.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데요. 다양한 성적 취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혼인과 가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동성애 가족도 인정이 되지 않죠. 몇 차례 동성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법적 혼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됐죠. 자격이 안 된다는, 법적 자격이 안 된다는 것으로 반려가 돼서 우리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양성애는 아예 사회적으로도 더 터부시되는 면이 강해요. 그나마 동성애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바이섹슈얼, 즉 양성애 같은 경우는 그냥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 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아예 취급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코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중심의 가족이 성을 몰수한다. 성을 생식 기능으로 완전히 흡수한다. 합법적이고 생식력 있는 부부가 지배자처럼 군림한다. 오랫동안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는 범죄자나 우범자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 이런 점이 완화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족쇄가 되어 있죠. 푸코 자신이 동성애자였고 성적 소수자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상당히 지금은 열려져 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14개국에서 동성애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미국도 30개 주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는 나라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는 요구가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태죠. 반대가 워낙 심해서요. 자, 그래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가족을 강조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면 마찬가지로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